네, 차산도 내 몸도 건강해지는 시간 건강 365 닥터 인사이트의 김호수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반려동물 키우시는 시청자분들을 위한 정보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반려동물 보호자라면 꼭 아셔야 할 이 항암 치료의 과정, 또 올바른 이해, 어떤 것들을 준비하고 대비해야 하는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여기에 더해서 항암 치료하고 반려동물을 키우시다 보면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이걸 대비하는 방법도 아마 필요하실 겁니다. 펫보험을 그래서 현명하게 준비하는 방법, 선택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고요. 또 예기치 않은 사고에 대비하는 배상 책임 특약과 펫보험을 언제부터 준비하고 대응해야 하는지 그 방법도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세 분의 전문가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떤 분과 함께 할지 가장 먼저 함께 해주실 전문가 화면으로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함께 해주실 반려동물 닥터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함께 인사 나눠보도록 할게요. 24시 스탠다드 동물의료센터의 김건호 내과 원장, 종양센터장님이십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분들께 인사 좀 부탁드립니다. 네, 24시 스탠다드 동물의료센터에서 내과 원장 및 종양센터장으로 일하고 있는 김건호 수의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김건호 센터장님과 우리 반려동물 키우시는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좋은 정보를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그러면 센터장님과 어떤 이야기를 나눠볼지 첫 번째 함께 할 이야기 주제 화면으로 확인해 볼까요? 자, 첫 번째 나눌 이야기는 우리 반려동물의 항암 치료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물론 우리 사람도 암에 걸렸다라고 하면은 힘들고 충격이고 놀라실 수 있겠지만 또 키우는 우리 동물들, 반려동물들이 암에 걸렸다라는 말 들으시면 더 당황하실 분들이 아마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준비하고 대응해야 할지 좀 막막하기만 한데 그래서 우리 센터장님께 좀 자세하게 질문도 드리고 답을 좀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키우는 이 반려동물들이 암 진단을 받게 됐다라는 생각을 하면, 가정을 하면 가장 먼저 뭘 준비해야 될까요? 보호자분들이. 반려동물이 정말 가족인 시대잖아요. 그래서 자식 같은 반려동물이 암에 걸리면은 정말 온 가족이 충격과 슬픔에 빠지게 되는데요. 네. 일단 그게 너무 힘드시겠지만 자연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일단 그거를 좀 본인 스스로 좀 인정하고 조금 이제 그 냉정하게 좀 받아들이는 시간이 조금 필요하고요. 그 이후에는 시급하게 어떤 치료를 반드시 고르는 것보다는 놀란 마음을 조금 가라앉히고 그 정보를 정리해서 전문가와 상의할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첫 단계는 병원에서 상담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스스로 정리해 보셔야 해요. 어떤 암이 의심된다고 들었는지, 어느 부위인지, 지금까지 어떤 검사를 했는지, 예를 들면 뭐 혈액 검사, 엑스레이, 초음파, 조직 검사 어떤 것을 했는지, 그리고 또 앞으로 어떤 검사가 필요한지 정도만 정리하셔도 이후에 이제 타 병원이나 아니면 종양과 의사에게 상담받을 때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에게 맞는 최소한의 정보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항상 느끼지만 그 인터넷에 정보는 많은데 AI의 도움을 받아도 우리 아이한테 잘 맞는 정보를 정리하는 게 생각보다 많이 힘듭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의학적으로는 정확한 진단과 상태 파악이 가장 중요한데요. 네. 뭐 진단, 뭐 병기나 이제 전이 여부, 그리고 치료 방향과 예후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뭐 조직 검사나 이제 추가적인 영상 검사 등을 통해서 암 상태를 명확하게 하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이 과정은 이제 보통 여기서 검사를 많이 권유받고 이제 또 검사가 필요하다 하니까 보호자님들이 많이 좀 힘들어하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과정이 앞으로 불필요한 치료를 줄이고 꼭 필요한 치료가 무엇인지 놓치지 않기 위해서 거치는 출발선을 정하는 시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다음으로는 가능하다면은 그 분야의 경험이 많은 암치료 전문가와 상담을 꼭 하셔야 되고요. 네. 수술,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 혹은 이제 호스피스 완화 치료 등 아이를 위해서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는지, 각 치료를 했을 때 아이의 수명도 중요하지만 아이의 삶의 질이 어떻게 달라질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꼭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호자님의 생활 여건과 경제적 한계도 힘드시겠지만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야 의료진이 우리 아이와 보호자님께 맞는 현실적인 계획을 함께 세워줄 수 있습니다. 네. 또 마지막으로 짧게 말씀드리면 네. 스스로를 지나치게 탓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그런 보호자님들을 저도 정말 많이 보는데 암은 보호자님이 뭔가를 잘못하시거나 못해주셔서 걸리는 게 절대 아니고 뭐 나이, 유전, 그리고 사람이 바꾸기 힘든 여러 가지 요인이 겹쳐서 생기는 거라서 보호자님이 뭔가를 잘못하셔서 생긴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 아이에게 왜 생겼을까에 대한 고민보다는 우리 아이에게 앞으로 무엇을 해줘야 행복하게 지낼 수 있을까를 의료진과 함께 하나씩 정해가시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뭐 시청자분들 아니면 또 보호자분들이 내 반려동물이 아프니까 나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라고 막 자책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것보다는 앞으로 그럼 이제 어떻게 치료를 해주고 또 뭘 준비해야 될까 이렇게 좀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기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반려동물도 이제 암에 걸리게 되면 암 진단을 받게 되면 어쨌든 치료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이 중에서 이제 사람도 항암 치료를 하게 되는데 그럼 반려동물들도 대부분 항암 치료를 하게 되는 건가요? 반려동물도 사람처럼 그 많은 암에서 네. 항암 치료가 매우 중요한 핵심 치료 중에 하나인데요. 네. 이제 모든 암에서 다 항암 치료를 하는 건 아니고 암의 종류나 단계, 심지어는 아이 상태에 따라서 선택하는 치료 중에 한 가지고요. 그래서 항암 치료가 중요한 암을 말씀드리면 이제 림프종이나 백혈병 같이 뭐 피나 뭐 림프를 따라 온몸을 도는 암 같은 경우는 이제 수술로 떼어낼 수가 없어서 항암 치료가 최우선적인 표준 치료고요. 이미 몸 여기저기로 퍼지기 쉬운 이제 좀 악성 종양이나 아니면 수술 후에 보이지 않은 암세포가 남았을 가능성이 큰 경우에도 항암 치료로 남은 암세포를 최대한 눌러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때 목표는 암을 조절하면서도 아이가 고생하지 않고 가능한 편안하게 지내는 시간을 늘려주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네. 항암 치료를 하면서 환자분이 힘들게 지내면 안 돼요. 그래서 반대로 모든 암에서 항암을 하는 건 아니고요. 피부나 특정 장기에만 국한된 암 같은 경우는 수술로 깨끗하게 제거되면 항암이 필요 없거나 아주 제한적으로만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나이가 너무 많거나 고령이거나 심장이나 콩팥 질환 같은 다른 문제가 심해서 항암 치료를 하기에 조금 체력적으로 힘든 아이들은 적극적인 항암 대신에 통증이나 아니면 아이의 불편감 완화에 집중하는 완화 치료, 호스피스 치료가 더 좋은 선택이 되기도 합니다. 진료 현장에서 저는 우리 아이한테 우리 환자에게 항암 치료 여부를 결정할 때 크게 4가지를 봅니다. 네. 첫째는 암의 종류와 병기, 두 번째는 반려동물의 나이와 전신 상태, 세 번째 항암으로 기대되는 효과와 삶의 질, 그리고 부작용의 정도를 고려하고요. 마지막으로 보호자님의 목표와 여건을 고려합니다. 완치를 도전해 볼 것인지, 삶의 질을 우선 고려하면서 아이랑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시간을 늘릴 것인지, 이제 시간과 비용도 고려를 합니다. 그렇죠. 어떤 암 같은 경우는 이제 한 달에 2번씩 반년 동안 오거나 1년 동안 와야 되는 치료도 있는데 보호자님이 그게 가능하셔야겠죠. 그래서 이런 4가지를 종합해서 우리 아이에게 항암이 꼭 필요하고 의미가 큰지 아니면 다른 길이 더 나은지를 보호자님과 함께 결정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결국 반려동물의 항암 치료는 암의 성격과 아이와 가족의 상황을 종양 의사와 함께 따져보고 그 결과로 필요성과 우선순위를 정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항암 치료를 뭐 모든 경우에 다 하는 건 아니고 케이스가 해당되는 부분에서 항암 치료를 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수술로 그냥 또 치료를 대체를 할 수도 있는 거네요. 그러면은 이제 보호자분들이 가장 걱정하는 건 이게 사람도 항암 치료를 하고 나면은 몸이 굉장히 힘들어지잖아요. 그러면 이 반려동물들도 항암을 하고 나면 뭐 부작용이라든지 뭐 힘든 상태가 있는 거 아닌가? 그런 걱정도 많으세요. 반려동물 항암 치료의 부작용이 없다라고
수의사 입장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요. 네네. 보호자님들이 보통 걱정하시는 것처럼 심하게 고통받거나 삶의 질이 많이 떨어지는 수준인 경우는 매우 적다고 생각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수의학에서는 삶의 질을 지키는 선에서 약의 종류나 용량이나 간격을 조절하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네. 대표적인 부작용은 이제 뭐 일시적인 구토, 설사, 식욕 감소, 약간 피곤해 보임, 드물게 좀 감염 위험 증가나 부분적인 탈모 정도고요. 대부분은 짧고 가벼운 편이고 필요할 때 구토를 덜하게 해주는 약이라든지 위장 보호제 아니면 이제 지사제 등을 써서 아이 불편을 줄여주고요.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면서 백혈구가 줄어든다거나 하는 심한 부작용이 보이면 약용량을 줄이거나 간격을 늘리거나 잠시 쉬어가기도 합니다. 사람처럼 심한 탈모는 의외지만 일부 품종과 약을 제외하면 드문 편이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많은 아이들이 집에서 밥을 먹고 산책하고 평소와 크게 다르지 않은 생활을 하는 것을 항암 치료 중에도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저는 보호자님께 항상 말씀드리는 게 항암 치료의 목표는 저희가 암을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이가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시간이 반드시 늘어나야 합니다. 항암 치료를 했는데 아이가 힘들어하는 시간만 반년씩 늘리게 된다면은 그건 이제 보호자님께도 아이에게도 의미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항암 때문에 많이 힘들어한다면 언제든지 종양의사와 상담하여서 멈추거나 줄이는 것도 상의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뭐 살짝 센터장님이 말씀도 해주셨는데 일상적인 생활을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실제로 항암 치료 시작하면서도 이런 일상생활을 빠르게 할 수 있는 건가요? 이것도 많이 궁금하네요. 네. 항암 치료 중에 첫 번째 목표는 일상생활을 상당 부분 유지하는 것을 네네. 목표로 합니다. 사람으로 치면은 이제 힘들지 않은 직장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 이제 이렇게 비유할 수 있겠죠. 그래서 네네. 암을 조절하면서도 환자가 편안하게 지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의 아이는 항암을 받은 날이나 다음 날 정도만 잠시 피곤하고 식욕이 조금 줄어든다거나 하지만 곧 다시 평소처럼 밥을 먹고 산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보다 낮은 용량과 더 긴 간격으로 약을 쓰기 때문에 보호자님 입장에서는 병원 다녀온 며칠 정도 외에는 평소처럼 거의 지내는 모습을 보시게 되는 경우가 흔하고요. 네네. 물론 이제 간혹 부작용이 두드러지는 아이들도 좀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산책 시간을 줄이거나 하루 이틀 쉬게 하고 이제 구토를 덜하게 해주는 약, 위장 보호제 등을 이제 처방해서 또는 이제 필요하면 항암 용량이나 간격을 꼭 조절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이 아이의 삶의 질이 유지되는 일상생활이 얼마나 잘 이어지는지 그것이 이 항암 치료를 계속할지 줄일지 아니면 좀 심지어는 멈출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 중 하나가 됩니다. 산책은 보통 컨디션에 맞춰서 가볍게 산책을 하고요. 면역력이 많이 떨어질 수 있는 시기에는 붐비는 장소나 낯선 개들이 많은 곳만 피하는 식으로 조절을 하고요. 이제 결론적으로 정리하면은 항암 치료 중인 아이라고 해서 평상시 생활을 포기해야 한다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잘 조절된 항암 치료 안에서 많은 반려동물이 밥도 잘 먹고 산책하고 가족과 함께 지내는 일상을 거의 온전하게 유지할 수 있고 그 선을 넘어서 힘들어하는 순간이 온다면 반드시 종양의와 상의해서 치료 강도를 줄이거나 방향을 바꾸는 선택을 논의해 봐야 됩니다. 네. 생각한 것보다 빠르게 이 항암 치료를 하고도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거네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는 금방 또 생활에 복귀할 수 있다는 거를 잘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아까 센터장님이 이게 항암 치료가 암의 종류에 따라서 약간 구분된다. 어떤 암은 항암 치료가 필요하고 어떤 암은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암이 치료 반응이 좋고 또 효과가 있어서 항암 치료를 하게 되는 건가요? 반려동물 항암 치료는 말씀하신 대로 암 종류에 따라 효과가 크게 달라져서요. 효과를 따지자면은 암별로 항암 치료의 효과가 몇 배 정도 차이 나는 경우도 사실 흔하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림프종 같은 경우는 림프종은 항암 치료의 반응이 가장 좋은 암 중에 하나고요. 수술은 아쉽게도 어렵지만 적절한 항암 치료를 선택하면
확연한 종양 감소와 비교적 양호한 삶의 질을 항암 치료 내내 기대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검사에서 암이 관찰되지 않는 수준으로 줄어들고 일상생활도 잘 유지되는 완전 관해라는 이제 의학적 상태에 도달하는 경우도 적지 않고요. 림프종 외에도 그 많은 악성 종양에서 수술 후 항암 치료를 병행하면 재발이나 전이 위험을 줄이고 생존 기간을 의미 있게 늘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고등급 비만 세포종이나 유선 종양 같은 경우는 수술 이후에 항암 치료를 하는 것이 단독 수술보다 예후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어서 병기와 조직 검사 결과에 따라 항암 치료를 적극적으로 권해드리는 편입니다. 반대로 어떤 암은 항암 치료가 상대적으로 효과가 제한적이어서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 혹은 이제 아쉽지만 경과 관찰이나 완화 치료가 더 중심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진료 현장에서는 암이면 무조건 항암부터 그런 게 아니라 이 암이 항암 치료가 잘 되는 암인지 항암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부작용보다 확실히 크게 점쳐지는지 이거를 종양과 의사와 함께 따져보고 결정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정리하면 네. 반려동물 항암 치료는 림프종처럼 반응이 좋은 대표암이 분명히 존재하고 다양한 다른 암에서도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 같은 다른 치료와 병행했을 때 의미 있는 생존기간 연장과 재발 감소를 기대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의 암이 그런 타입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최신 근거를 바탕으로 종양의와 상의하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센터장님과 이야기를 조금 다음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반려동물 이제 항암 치료를 만약에 하게 되면 그때 뭘 우리 보호자분들이 체크해야 되는지 그거를 좀 알아야 할 것 같은데 아까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항암 치료를 그냥 포기하는 것보다 더 효용 가치가 있으면 우리가 항암 치료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 과정에서 보호자분들이 우리 집에서 꼭 관리할 때 체크해야 될 포인트 어떤 것들을 중점적으로 봐야 될까요? 예, 너무 중요한 부분이라서 오늘 제 답변이 큰 틀에서 좀 돌고 있는데요. 네. 그 반려동물 항암 치료에서도 보호자님이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것도 아이의 전체적인 컨디션과 삶의 질이고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집에서 매일 체크를 부탁드리는 게 한 4가지 정도 네네. 되는데요. 첫 번째는 식욕 및 자발 음수고요. 평소보다 밥을 덜 먹는지, 아예 안 먹는지, 물을 너무 적게 마시거나 혹은 지나치게 갑자기 많이 마시는지 살펴보셔야 되고 이틀 이상 거의 안 먹거나 갑자기 패턴이 확 바뀌면은 바로 병원에 알려주셔야 됩니다. 그 두 번째로는 구토, 설사와 이제 변 상태 등인데요. 구토나 설사가 발생하는 여부, 피가 섞인 변이나 검은 변이 나오는지는 아는지 그런 것을 확인해 주시고요. 가벼운 구토 한두 번 정도는 항암 치료 후에 있을 수 있지만 반복되거나 물도 못 마실 정도면 반드시 병원 내원을 고려하셔야 됩니다. 네. 세 번째로는 활동량과 일반 컨디션인데요. 평소처럼 산책 놀이를 잘 하려고 하는지, 갑자기 너무 처지거나 숨이 차 보이지는 않는지, 그 외에는 이제 항상 말씀드리는 보호자님만 아시는 우리 아이면은 응당 요렇게 집에서 놀아야 돼. 우리 아이면은 응당 요 정도로 지내야 돼. 하는 그런 부분이 크게 달라지지 않는지 중요합니다. 기분이 좋은 날보다 기분이 나쁜 날이 많아지는 느낌이 들면 치료 강도를 꼭 다시 논의해야 되는 시점일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체중과 겉모습 변화인데요. 체중이 특히 조금씩 점점 줄지는 않는지, 부종이나 붓거나 아니면 멍 같은 외관상 변화가 새로 생기지는 않는지 함께 꼭 봐주세요.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몇 가지는 빨간 신호로 기억해 주시면 좋은데요. 하루에 여러 번 심한 구토나 설사로 물도 못 마시거나 갑자기 거의 움직이지 않고 숨이 많이 찬다거나 열이 나면서 이제 아이가 뜨겁다거나 그런 잇몸이나 피부에 멍이나 출혈이 보인다거나 그럴 때는 지체 없이 병원에 연락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상황은 단순한 가벼운 부작용을 넘어선 신호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면밀하게 좀 체크를 해주셔야 되네요. 겉으로 보이는 것과 아니면 컨디션, 기분 이런 상태를 보호자분이 훨씬 더 잘 아실 테니까 면밀하게 체크를 해주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센터장님께 이제 반려동물이 암 진단을 받게 되면
겁도 나고 걱정도 되고 막 어떻게 해야 될지가 너무 당황스러우실 거잖아요. 이런 분들께 이런 것들을 잊지 말아야 된다. 희망을 놓지 마시고 어떻게 준비하셔야 된다라는 그 포인트를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항상 느끼지만 그 반려동물이 암이라는 소식을 먼저 들으시면은 네. 크게 그 두려움과 막막함, 그러니까 그 다음으로는 자책이신 것 같아요. 네네. 이제 우리 아이가 왜 암에 걸렸을까? 아, 내가 뭔가를 못해서 암에 걸렸을까인데 그만큼 아이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드는 감정이어서 네네, 그렇죠. 스스로를 너무 탓하거나 그냥 감정을 너무 억누르지만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우선 이제 2026년 현대에서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점은 암이 끝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암의 종류나 단계에 따라서 수술이나 항암이나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 등에 잘 반응해서 기대했던 것보다 걱정했던 것보다 훨씬 오래 또한 편안하게 보호자님 옆에서 지내는 경우가 적지 않고요. 네. 그래서 많은 보호자님들이 결국 이제 시간이 많이 흘렀을 때 나중에 돌이켜 보면은 처음에는 너무 무섭고 당황스러웠지만 치료를 진행하고 나니 아이가 생각보다 내 옆에서 잘 지내주고 있어서 아이가 장하기도 하고 암 치료를 결정하기를 잘했다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또 하나 중요한 점은 그 반려동물 암 치료의 목표가 힘든 시간을 늘리는 연명이 아니라 좋은 날을 최대한 늘리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밥도 먹고 산책하고 가족과 지내는 일상을 유지하는 쪽에 초점을 맞추고요. 그래서 항상 종양과 수의사들이 치료를 고민할 때마다 이 선택이 내 앞에 있는 우리 아이에게 더 많은 좋은 날을 만들어 줄 수 있을까를 스스로에게 질문하면서 보호자님과 상의합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모든 거를 보호자님이 짊어지셔서 혼자 결정하시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제 인터넷 정보는 너무 많은 시대인데 우리 아이에게 너무 잘 맞는 정보를 골라내기까지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을 수 있는 종양의와 함께 아이 상태와 현실적인 목표를 하나씩 정하면서 정리해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완치를 향한 희망도 있어야겠지만 지금 이 우리 아이에게 줄 수 있는 최선의 시간과 삶의 질을 찾아가는 이 과정 자체가 보호자님과 반려동물에게 가장 이제 큰 희망이 암 환자에게 가장 큰 희망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 반려동물이 암에 걸렸다는 것 때문에 충격을 받으실 수 있겠지만 이게 단순히 계속 오래 살 수 있게 해주는 방법, 물론 뭐 치료가 되어서 그러면 같이 오래 살 수 있으면 제일 좋은 것이고 그게 아니더라도 좋은 행복한 시간을 많이 같이 보낼 수 있는 방향으로 치료를 하는 그 포인트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센터장님이 강조를 해주셨으니까요. 저희도 한번 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24시 스탠다드 동물 의료센터의 김건호 종양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센터장님 오늘도 좋은 정보 자세하게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건강 365 닥터 인사이트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번에는 보험 닥터와 함께 우리 반려견 또 대응할 수 있는 우리 자산을 지킬 수 있는 방법 알아볼 텐데요. 두 번째 함께해 주실 보험 닥터를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자, 이번에 함께해 주실 보험 닥터는 뉴퍼스트 세움지사의 심소희 SM과 함께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들께 인사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람의 미래도 반려동물의 미래도 함께 설계하는 심소희입니다. 오늘은 우리 아이의 건강과 함께 자산까지 준비하는 똑똑한 펫보험 이야기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심소희 SM과 그러면 어떤 이야기,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눌지 이번 두 번째 이야기 주제도 바로 공개해 드립니다.
자, 두 번째 나눌 이야기는 바로 펫보험 제대로 알고 가입하기 방법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서희 SM과 다 자연스럽게 또 바로 이야기 나눠볼 텐데 앞서서 우리 이제 원장님과 우리 아이 반려동물들에 대한 치료, 항암 이야기를 했는데 이러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게 이제 치료비 걱정입니다. 이러면서 이제 펫보험을 생각하시는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게 펫보험도 있지만 펫보험이 생각보다 좀 까다롭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그냥 차라리 내가 적금을 들어서 돈을 모으는 게 낫지 않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어떻게 SM님 생각하세요? 네, 많은 분들이 이제 펫보험 들 돈으로 적금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네네. 분들이 많으신데요. 사실 적금과 보험은 역할 자체가 이제 다릅니다. 네. 적금은 돈을 모으는 상품이고 보험은 갑작스럽게 큰 돈이 나가는 상황을 대비하는 상품입니다. 반려동물이 큰 수술이나 입원을 하게 되면 한 번에 수백만 원의 치료비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적금만으로는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사고나 질병은 언제 찾아올지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건강하던 반려동물도 갑자기 병원 신세를 질 수가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가장 큰 보험의 역할이고 평소에는 병원비가 크지 않더라도 한 번의 큰 질병이나 사고로 그동안 모은 적금을 한 번에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험은 이런 평균을 훨씬 뛰어넘는 큰 지출에 대비하기 위한 안전장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적금은 보험과 경쟁 관계가 아니라 서로 보완하는 관계입니다. 적금은 미래를 위한 준비이고 보험은 예고 없이 찾아오는 위험을 대비하는 준비입니다. 반려동물과 오래 건강하게 함께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게 보험과 적금이 뭐 서로 꼭 흑과 백처럼 선택해야 되는 게 아니라 같이 준비하고 서로 보완해 줘야 되는 그런 역할이다라는 거네요. 그러면은 이렇게 실제로 펫보험을 만약에 가입을 하게 되면은 여기에서 이제 가장 크게 필요성을 느끼는 질환, 병, 반려동물들이 겪는 것 중에 어떤 걸까요? 아무래도 뭐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질환일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 어떤 건가요? 네. 대표적으로는 암이나 심장질환처럼 치료 기간이 길고 네. 치료비가 많이 드는 질환인데요. 여기에 소형견에서 흔한 슬개골 탈구도 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서 네네. 보호자분들의 경제적 부담이 상당히 큰 편입니다. 결국 펫보험은 이제 감기처럼 작은 진료비보다 예상하지 못한 고액 의료비가 발생했을 때 그 필요성을 가장 크게 느끼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대표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암이나 심장질환 그리고 슬개골 탈구가 대표적 청구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적금과 펫보험이 서로 상호 보완하는 그런 존재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떤 차이가 있을지 한번 실제 사례로 좀 선택을 해보고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보호자분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더 현실적으로 대책을 잘 마련할 수 있을까요? 우선 예를 들어 네네. 매달 5만 원씩 적금을 들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가입한 지 이제 6개월 만에 반려동물이 갑작스럽게 수술을 받아 500만 원의 치료비가 발생했다면 네. 적금에는 약 30만 원 정도밖에 모이지 않았기 때문에 나머지 비용은 보호자가 모두 부담해야 합니다. 그렇죠. 반면 펫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장 범위에 따라 치료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금과 보험은 서로 대체하는 개념이 아니라 목적이 다릅니다. 적금은 미래를 위해 돈을 모으는 상품이고 펫보험은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큰 의료비 위험에 대비하는 안전장치입니다. 현실적으로는 적금과 보험을 함께 준비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펫보험이 필요하다라는 건 시청자분들이 어느 정도 이해를 하셨을 것 같은데, 근데 이게 또 펫보험이 다 종류별로 회사마다 가격이 또 막 천차만별이잖아요. 보험료 차이도 꽤 나던데 이게 보험사마다 가장 다른 차이점이 어떤 부분이 있길래 이렇게
보험료도 차이가 나는 걸까요? 네, 가장 큰 차이는 보장 범위입니다. 네. 어떤 상품은 특정 질환이나 치료를 더 폭넓게 보장하는 반면 일부 상품은 보장 범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기부담금입니다. 같은 치료를 받아도 상품에 따라 보호자가 직접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실제 돌려받는 보험금에도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료가 저렴하다는 이유만으로 선택하기보다는 우리 반려동물에게 필요한 보장이 충분한지, 자기부담금은 어느 정도인지 함께 비교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결국 중요한 것은 보험료보다 실제로 필요할 때 얼마나 보장받을 수 있느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근데 이게 또 살펴보다 보면 보장이 거의 비슷한 내용인데 이거에 따라서도 또 보험료가 다르더라고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그냥 뭐 시청자분들이나 보호자분들이 비슷한 보장이다라고 하면 그냥 더 가격 보험료 싼 거를 선택하면 되는 건지 예, 어떤 다른 이유가 뭔가요? 우선 펫보험의 보험료가 다른 가장 큰 이유는 네. 보장 구조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보장 범위가 넓고 자기부담금이 낮을수록 보험료는 높아질 수 있습니다. 또 보험사마다 가입 가능한 반려동물의 나이, 품종, 보장 한도, 보장 비율 등 가입 조건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같은 펫보험이라도 보험료 차이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보험을 선택할 때는 단순히 보험료만 비교하기보다 어떤 치료까지 보장되는지, 자기 부담금은 얼마인지, 보장 한도는 충분한지 함께 살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격이 저렴하다고 좋은 보험은 아닙니다. 우리 반려동물에게 필요한 보장을 얼마나 갖추고 있는지가 더 중요한 선택 기준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펫보험을 이제 선택을 할 때 반드시 우리 시청자분들이나 보호자분들이 확인해야 되는 거 어떤 포인트를 비교하고 선택을 해야 됩니까? 이것 좀 알려주시죠. 첫 번째는 보장 비율입니다. 실제 치료비 중 몇 %까지 보장이 되는지에 따라 보호자가 부담하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두 번째는 연간 보상 한도입니다. 고액 치료비가 발생했을 때 1년에 얼마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면책 기간입니다. 가입하자마자 바로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이후부터 보장이 시작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놓치면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외 질환도 중요한데요. 보험사마다 보장하지 않는 질환이나 조건이 다를 수가 있어서 특히 슬개골이나 치과, 피부질환처럼 자주 문제되는 항목은 꼼꼼히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펫보험은 보험료보다 보장 비율, 한도, 면책 기간, 제외 질환을 먼저 보는 것이 핵심입니다. 네. 자, 그러면은 가입을 해서 만약에 이제 펫보험을 내가 유지를 하고 내 반려동물을 잘 보호해 줄 수 있게 대비를 하신 분들이 만약에 이렇게 뭐 질병이 생기거나 치료를 받거나 하게 되면 보험금을 청구해야 되잖아요. 그럼 청구하는 과정에서 보호자분들이 가장 많이 놓치시는 거, 막상 치료를 받고도 이거 청구를 제대로 못해서 돈을 못 받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것들을 좀 많이 놓치시던가요?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은 진료 서류입니다. 네. 진료비 영수증뿐만 아니라 진료 기록이나 진단 내용이 필요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병원에서 필요한 서류를 미리 챙기는 것 또한 중요하고요. 또 모든 치료가 자동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입한 상품의 보장 대상인지 제외되는 치료는 아닌지 먼저 확인하는 것 또한 필요합니다. 특히 수술이나 고액 치료를 앞두고 있다면 약관을 한번 확인하거나 보험사의 보장 가능 여부를 확인하면 불필요한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는 치료를 받은 뒤보다 치료 전 보장 여부를 한 번 더 확인하는 습관이 가장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청구 자료를 꼼꼼히 잘 챙기셔야 된다는 거.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심소희 SM님께 펫보험을 이제 고민하고 계신 분들, 반려동물 키우시는데 나도 펫보험을 진짜 가입을 해야 되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께 마지막으로 조언의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네,
첫 번째는 보험료보다 보장 내용을 먼저 보는 것입니다. 네. 월 보험료가 조금 저렴하더라도 실제 필요한 치료를 보장하지 않는다면 가입하는 의미가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 반려동물의 품종별 특성을 고려하는 것입니다. 품종마다 자주 발생하는 질환 또한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충분히 보장하는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나이에 맞는 상품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어린 시기에 가입하는 거면 선택할 수 있는 상품이 더 다양하고 건강할 때 미리 준비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가 더 많습니다. 결국 펫보험은 가장 저렴한 상품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 반려동물의 나이와 품종, 건강 상태에 맞는 보장을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펫보험은 이제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겼을 때 펫보험으로 대비를 하고 준비를 하실 수 있다는 거. 플러스 알파로 내가 더 준비하고 싶으시다면 적금을 드셔서 또 추가적인 비용을 충당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주셨으니까요. 시청자분들,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은 잘 한번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유퍼스트 세움지사의 심소희 SM과 함께 했는데요. 오늘 좋은 정보 자세하게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전문가님 또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세 번째 전문가와 함께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함께 해주실 보험 닥터 화면으로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자, 이번에 함께 해주실 보험 닥터는 유퍼스트 세움지사 양성찬 SM입니다. 안녕하세요, SM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분들께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사람도 지키고 반려견도 지키는 배상책임 솔루션 보험 전문가 양성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양성찬 전문가와 함께 그러면 이번엔 또 어떤 이야기를 나눠볼지 세 번째로 나눠볼 이야기 주제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배상 책임 특약 또 펫보험 언제 준비해야 될까 이 시기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해보도록 할게요. 양성찬 SM과 바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려견 키울 때 물론 반려견 아이들이 아플 수도 있지만 또 예상치 못한 사고를 일으킬 때가 있잖아요. 그런 걸 대비하기 위해서 이제 배상 책임 특약이 꼭 필요하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많은데 실제로 이제 시청자분들이나 반려견 키우시는 보호자분들 내가 그것까지 준비해야 되나라고 또 약간 반문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꼭 필요한 보험일까요? 반려견을 키운다고 해서 반드시 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네. 다만 배상책임 특약의 사고의 빈도보다 한 번의 사고가 가져올 수 있는 경제적 부담에 대비하기 위한 보장이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반려견은 아무리 온순한 성격이라도 낯선 사람이나 환경, 갑작스러운 자극에 예상치 못한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네네. 이 과정에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다른 반려동물 또는 타인의 재산에 손해를 입히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배상 사고는 견종이나 크기와 관계없이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 아이는 괜찮겠지라는 생각보다는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반려견 배상 책임 특약은 사고를 예상해서 가입하는 보험이 아니라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는 안전장치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뭐 보험이라는 게 성격이 우리가 또 항상 예기치 못한 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것이니까 이 배상 책임 특약도 우리 반려견, 반려묘가 아주 온순하더라도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대비를 하시는 게 필요하다는 거고요. 그러면은 실제로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다양한 사고 또 다양한 종류의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더라고요. 반려동물을 키우시면. 실제로 이거 배상 책임 특약으로 보상받는 사례는 어떤 예들이 있을까요? 생각보다 일상에서 발생하는 사고가 많은데요. 네네.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산책 중 반려견이 갑자기 달려들어 행인을 넘어뜨리거나 물어서 치료비가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또 다른 반려견과 다투는 과정에서 상대 반려동물이 다치거나 카페나 공공장소에서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나 노트북 등 소지품을 파손해 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밖에도 리드줄에 보행자가 걸려 넘어지거나 반려견이 갑자기 뛰어나가 자전거와 충돌하는 등 보호자가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점은 이러한 사고가 공격적인 반려견이나 대형견에게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평소 온순한 반려견도 놀라거나 흥분하는 순간 예기치 않은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배상 책임 특약은 일상 속에 예상치 못한 위험에 대비하는 안전장치의 의미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참 궁금해지는 게 일상생활 배상 책임 특약으로 또 이 반려견 사고를 보장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이게 기존에 가입되어 있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이걸로는 보장이 안 되나요? 안 되나요?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됩니다. 일상생활 배상 책임 특약으로 반려견 사고를 보장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네. 다만 모든 상품이 동일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가입한 보험의 약관을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반려견으로 인해 타인의 신체적 피해나 재산상 손해를 입혀 법률상 배상 책임이 발생한 경우 보장이 가능한 상품도 있지만 일부 보험은 반려동물 관련 사고를 보장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보장 범위를 제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반려견 배상 책임 특약은 반려견으로 인한 사고를 보다 명확하게 보장하도록 설계된 상품인 만큼 네.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이라면 기존 일상생활 배상 책임 특약의 보장 범위를 확인한 뒤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고려할 부분이 있습니다. 일상생활 배상 책임 특약과 반려견 배상 책임 특약은 자기부담금 기준이 서로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동일한 사고에 두 가지 배상 책임 보장이 모두 적용된다면 실제 보상 과정에서 보험사 간 분담 원칙에 따라 처리되면서 자기부담금이 줄어드는 사례도 있습니다. 따라서 가입한 상품의 약관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이러한 점은 함께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결국 펫보험에서 반려견 배상 책임 특약은 월 보험료 부담이 크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특약을 제외하기보다는 기존 일상생활 배상 책임 특약과 함께 보장 구조를 확인해서 보다 안정적으로 대비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뭐 요 배상 책임 특약에서 이 배상 책임 특약을 만약에 가입을 하게 되면은 웬만한 모든 사고를 다 보장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그러진 않을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네. 배상 책임 특약이라고 해서 모든 사고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네네. 가장 중요한 기준은 법률상 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사고인지와 약관상 보장 대상인지 여부입니다. 반려견 배상 책임 특약은 일반적으로 피보험자인 보호자와 배우자, 함께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등 약관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발생한 사고를 보장하는데요. 네. 사고 시에는 자기부담금이 적용됩니다. 반면에 반려견을 친구나 펫시터 등 제3자가 맡아 관리하던 중 발생된 사고는 보장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배상책임 특약은 모든 사고를 보장하는 보험이라기보다 약관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관리 책임 범위 내에서 발생한 법률상 배상 책임을 보장하는 제도라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입 전에는 피보험자의 범위와 자기부담금, 주요 면책 사항 등을 함께 확인해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관리해주는 가족들이 아닌 경우에 발생한 사고는 보장이 안 된다. 이런 것들도 한번 잘 살펴보셔야 되겠네요. 그러면은 이번에는 요 펫보험, 배상 책임 이런 거 다 포함해서 그럼 펫보험을 언제 가입을 해야 됩니까? 내가 키우는 반려동물이 내가 만약 키우는 순간부터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어렸을 때 해야 더 유리한 건지 어떻게 보세요? 펫보험도 사람의 보험과 마찬가지로 네네. 가입 시 반려동물의 건강 상태와 병력, 고지사항 등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따라서 특별한 질병이나 치료 이력이 없고 건강한 시기에 준비하는 것이 가입 조건이나 보장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반려동물이 어릴 때는 상대적으로 병력이 없는 경우가 많아 가입이 수월하고 가입 이후 발생하는 질병이나 상해에 대해 폭 넓게 대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대로 이미 질병이나 치료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질환이 보장에서 제외되거나 가입에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보험사의 인수 기준과 보장 내용이 동일한 것은 아니므로 펫보험 역시 사람의 보험과 마찬가지로 건강할 때 미리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무래도 이제 어렸을 때 가입을 하는 게 질병 이력도 없고 그런 유리한 경우가 많을 텐데 나이가 좀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내가 키우는 반려견이 이미 나이가 좀 들었다, 질병 이력이 좀 있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오히려 불리하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좀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은 어떤가요? 펫보험도 사람의 보험과 마찬가지로 네. 가입 시 반려동물의 나이와 건강 상태, 병력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합니다. 따라서 가입을 미루는 동안 질병이 발생하거나 치료 이력이 생기면 가입이 제한되거나 보험료가 높아질 수 있고 특정 질환은 보장이 제외되는 조건으로 가입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펫보험은 가입 이후 새롭게 발생한 질병이나 상해를 대비하기 위한 보험인 만큼 이미 치료를 받았거나 진단받은 질환은 보장에 제한이 생길 가능성이 있는데요. 네. 나이가 많아질수록 가입 가능한 상품의 선택폭이 줄어들거나 가입 연령 제한에 해당하는 경우도 있어 미리 준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네. 결국 펫보험은 필요할 때 가입하는 보험이라기보다 건강하고 가입 조건이 좋은 시기에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보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사람의 보험도 아프기 전에 준비하는 것이 유리하듯 펫보험 역시 건강할 때 준비하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사람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미리 가입을 하는 게 유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거. 근데 이런 상황에서도 보호자분들이 이제 펫보험 가입을 할 때 보통 이제 막 결정을 하다 보면 결국에는 보험료 싼 걸 결정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보험료만 비교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가장 놓치시는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해야 된다. 어떤 거가 있을까요? 많은 보호자분들이 보험료만 비교해서 가입하는 경우가 있는데 네네. 펫보험은 보험료보다 무엇을 얼마나 보장받을 수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예를 들어 보장 비율과 연간 회당 보상 한도, 자기부담금, 통원 입원 수술 보장 범위, 슬개골 탈구나 치과 질환처럼 자주 발생하는 질환의 보장 여부는 상품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놓치기 쉬운 부분이 바로 반려견 배상 책임 특약입니다. 치료비 보장에만 관심을 갖고 배상 책임 특약은 제외하는 경우가 있는데 반려견으로 인한 사고는 한 번 발생하면 예상보다 큰 배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이 특약은 보험료 부담이 크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장 내용을 충분히 확인한 후 함께 준비하는 것이 도움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뭐 시간이 또 거의 다 돼가지고 마지막으로 요 시청자분들 보시는 분들 중에 반려견 보험을 좀 고민하고 계신다. 어떻게 해야 될지 앞으로 계획을 좀 갖고 있다 하시는 분들께 간단하게 조언 좀 부탁드릴까요? 제 고객분들을 상담하다 보면 본인의 건강보험은 꼼꼼하게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반려동물은 아프면 그때 가입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의외로 많은데요. 하지만 펫보험도 사람의 보험과 마찬가지로 건강 상태와 병력 등을 확인해 가입을 심사하기 때문에 질병이 생긴 이후에는 가입이 제한되거나 보장이 제약이 생길 수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보호자분들께 가장 많이 드리는 말씀은 건강할 때 미리 준비하는 것이 가장 좋은 가입 시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려동물은 가족입니다. 가족의 건강을 미리 대비하듯 예상치 못한 질병이나 사고로 치료가 필요할 때 치료비 때문에 치료를 망설이는 일이 없도록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결국 펫보험은 가입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사랑하는 반려동물이 필요한 치료를 제때 받을 수 있도록 보호자가 선택할 수 있는 여유를 마련하는 것이라는 점을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펫보험 또 배상 책임 관련된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언제 준비해야 될지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유퍼스트 세움지사 양성찬 SM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좋은 정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건강365 닥터인사이트 저희가 준비한 정보는 여기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정보 가지고 찾아뵐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